안녕하세요. 책 읽는 봄입니다. 오늘은 우롱차를 마셔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어, 저는 차는 잘 모르지만 마시는 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차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롱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누룽지의 구수함? 이런 느낌이 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롱차를 우려봤어요. 오늘은 8g의 행복 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g의 행복, 작가 김현정, 신미경, 이윤정, 출판사 지서연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요. 해를 따라 변하는 마법, 모네의 정원 이야기와 타자기 소리를 들으면 글 대장장이가 된 기분이라고 톰 행크스에 대한 이야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잔. 차는 약간 아기자기한 닭이들이 먼저 마음을 뺐고요. 따뜻한 차가 몸을 데펴주는 게 기분이 좋고 이렇게 차를 우리고 준비를 하면서 뭔가 나를 좀 대접해주는 기분? 그래서 내가 나를 위로해주는 기분? 그런 게 들어서 저는 많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커피도 맛있지만 차도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를 따라 변하는 마법, 모네의 정원. 많은 화가들이 멋진 풍경을 찾아다니며 그림을 그리지만 예쁜 풍경을 직접 만들고 가꾸어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있다. 빛의 화가라고도 불리는 클로드 모네. 내 그림과 꽃 이외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없다.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가 70이 넘은 노구에 햇살이 연못에 반짝이는 지베르니의 정원을 바라보며 한 말입니다. 모네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자연과 깊은 이야기를 나눈 화가이자 인상파 화가의 정점이었고 동시에 20세기 추상미술의 선구자였습니다. 그것도 부와 명예를 모두 이룬 1877년 절친이자 후원자였던 그림 수집가 에르스트 호칠드가 파산하면서 처자식을 버리고 벨기에로 도망치자 모네는 그의 아내와 6명의 아이들까지 부양하게 된다. 설상가상 1879년엔 부인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로 정서적인 괴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한꺼번에 빠지게 된 그는 생계를 위해 가족들을 이끌고 새롭게 살 곳을 찾아 떠난다. 그렇게 모네는 기차를 타고 가다 우연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 창밖 속 마을 지베르니에 매료되어 정착하게 된다. 돈은 없었지만 큰 집을 싸게 빌린 모네는 집 앞 울타리를 없애고 꽃과 식물들을 홀로 가꾸기 시작한다. 집안에 화분 하나라도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듯이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보통의 정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렇게 하루 종일 손에 흙을 묻히며 꽃과 나무들을 키우는데 오롯이 정성을 들인 모네. 그가 정성을 들인 만큼 정원은 아름답게 변해갔다. 심지어 꽃의 개화 시기까지 계산하면서 치밀하게 정원을 가꿨던 모네는 봄, 여름, 가을에 피는 꽃들의 주기를 계산해서 2주 간격으로 식물을 심어 그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정원을 가꿨다. 각각의 꽃과 나무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정원 전체의 풍경도 그에겐 중요한 그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 정원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그렇게 그가 정원에서 그린 그림은 무려 500여 점에 이른다. 그가 사랑했던 지베르니의 정원 덕분에 그의 그림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그 누구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법. 모네는 그가 남긴 작품 중 가장 훌륭한 작품은 다름 아닌 정원이라 고백한 바 있다. 색은 하루 종일 나를 집착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한다. 정원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명작이다. 마치 사랑을 하면 행복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것처럼 정원과 사랑에 빠져 살았던 모네. 그래도 다행히 그에게 운이 따라줬다. 몇 년 후 모네는 드디어 화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하고 그림이 고가에 팔리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다. 1887년 모네의 작품 딜러인 파리의 화상 뒤랑 르이엘이 뉴욕의 화랑을 열고 모네의 작품 전시로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1889년 파리에서 열린 로댕과의 합동 전시회 역시 대성공이었고 그에게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주변에선 그를 곱지 않게 보았다. 돈도 없고 딸린 식구도 많은 가난한 화가가 아무리 해도 돈 한 푼 나오지 않는 정원 가꾸기에만 온 정신을 쏟으니 한심하다고 생각한 걸까. 하지만 모네는 누구나 바라는 성공이나 돈을 쫓기보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 꽃을 가꾸고 바라보는 시간도 그에겐 소중한 것이었다. 폴 세자는 빛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네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모네는 신의 눈을 가진 유일한 인간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부와 명성을 함께 갖게 된 모네는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그가 바라던 꿈은 역시 정원 가꾸기. 1883년부터 빌려 살고 있던 지베르니의 집과 가수원을 1890년 11월 정식으로 구입해 자신의 명의로 만들었다. 이후 모네는 정원을 더 넓히고 수로를 연결해 연못을 만들었다. 태양이 강렬한 여름엔 새벽부터 일어나 수련이 핀 연못에 자리를 잡고 아침 햇살이 내리쬐길 기다렸다가 그 아름다운 빛깔 하나하나 화폭에 담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 자리 잡을 때면 붓을 놓고 식사를 하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오후의 햇빛을 놓칠세라 그의 휴식은 길지 못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빛을 정면으로 보면서 오랜 시간 작업을 했기 때문이었을까. 모네는 시력이 크게 손상되고 말았다. 말년에는 백내장을 심하게 앓기도 했다. 잃어가는 시력으로 그림을 거의 포기했던 그를 정원의 연못으로 데리고 와 다시 그의 손에 붓을 쥐어주었던 사람은 그의 둘째 딸 미셸이다. 모네는 딸의 도움으로 3번의 백내장 수술을 이겨내고 자신의 마지막 대작을 준비한다. 모네는 수련 연작을 위해 길이 24m, 너비 12m의 대형 작업실을 새로 지었다. 방 하나를 수련 작품으로 장식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그림 안에 안겨있는 듯 편안한 상태로 명상에 잠기게 하고 싶었다. 마침내 1916년부터 1926년까지 10년에 걸친 수련, 아침, 연작을 완성하고 그는 86세를 일기로 지베르니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 거대한 작품은 모네가 죽은 후 프랑스 정부에 기증됐고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영구 전시되고 있다. 처음에는 그림을 그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두고 보는 관상용으로 수련을 심었는데 어느 순간 수련이 있는 연못에서 황홀한 풍경을 목격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그의 연작 수련. 가장 사랑했던 정원이 자신의 작품도 완성시켜준 셈. 오로지 좋아서 했던 정원 가꾸는 일이 결국 그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었다. 많은 이들은 그가 살아생전 유명해지고 부유해진 것을 두고 성공한 작가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정원을 가꾸며 햇살 아래에 자리를 잡고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에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성공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의미할 테니 말이다. 참고문헌 지베르니 모네의 정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네의 정원 최선호 한국경제 매거진. 다음은 톰 행크스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성덕, 성공한 덕후라는 말이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좋아하다가 일반인 수준을 벗어나 전문가의 문턱에 진입한 사람을 일컫는다. 그렇게 치면 이 사람 역시 타자기 성덕의 한 사람일 것이다. 톰 행크스는 40여 년 전부터 빈티지 타자기를 수집한 타자기 수집광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제작된 앤틱 타자기에서부터 조지 버나드 쇼가 직접 사용했던 타자기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타자기를 수집했다. 현재는 100여 대가 넘는 빈티지 타자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의 수집 목록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쓴 카포티를 비롯해 로열, 언더우드, 올림피아, IBM, 해먼드, 레밍턴 등 여러 브랜드가 망라되어 있다. 수집광답게 특이한 타자기를 모으는데 더 열을 올렸다. 포레스트 검프, 다빈치 코드, 캐스터웨이, 터미널에서 열연한 배우 겸 제작자 톰 행크스. 때론 타자기 값보다 배송료가 더 비싼 물건도 있었지만 주저함 없이 사들였다고 하니 타자기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는 건 확실해 보인다. 톰 행크스의 타자기 사랑은 그저 수집에만 방점이 찍혀 있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타자기 앞에 앉아 톡톡 탁탁 경쾌한 타격음을 내며 글을 쓰고 일기도 썼다. 영화 관련 행사의 초대장이나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도 타자기로 자음 모음을 결합해가며 멋스런 편지로 완성해 보냈다. 그의 지인 중에는 연말이 되면 타자기로 대피를 해달라며 카드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제법 많았다. 그럴 때면 언제라도 기꺼이 허리를 고추 세우고 타자기 앞에 앉는 톰 행크스였다. 타자기를 누를 때마다 울려 퍼지는 소리와 느낌은 컴퓨터 자판을 누를 때와 달리 경쾌합니다. 그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타자기 버튼을 누르는 것을 즐기죠. 몸값 비싼 이 배우를 개인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출연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배우 크리스 하드윅은 톰 행크스의 타자기 취향을 알아낸 끝에 1934년에 출시된 코로나 빈티지 타자기를 선물하며 팟캐스트 게스트 출연을 부탁한다. 톰 행크스는
선물 받은 타자기가 마음에 쏙 들었는지 눈길을 타자기에서 떼지 못한 채 출연하겠다는 말로 기쁨을 대신했다. 덕후들에게 가장 기쁨의 순간은 자신이 대상으로부터 느낀 좋은 감정을 사람들과 공유할 때일 것이다. 톰 행크스는 사람들에게 타자기 타이핑의 로맨틱한 맛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 결과 2014년 행스 라이터라는 아이패드용 타자기 앱을 출시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행스 라이터는 화면 아래쪽 길게 펼쳐지는 타자기 자판을 누르면 철컥 하고 타자기의 경쾌한 타격음이 들리면서 화면에 문자가 찍히는 앱이었다. 행스 라이터는 출시 초기 앱스토어 차트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원한다면 지금도 경험해 볼 수 있다. 물론 영어로 타자를 쳐야 하지만 말이다. 덕후라는 타이틀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싶은가?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 타자기로 글쓰기를 즐겨하던 톰 행크스는 17편의 단편 소설을 써서 2017년 소설가로 전격 데뷔한다. 타자기 덕후가 아닌 글쟁이라고? 아니다. 그가 쓴 소설집의 제목을 보자. 타자기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런 세상에 타자기로 타자기 이야기를 쓰다니. 그는 타자기 앞에만 앉으면 글감이 무수히 떠올랐고 그러다 보니 17편이나 되는 소설을 술술 써내려갔다. 물론 소설 어디를 펼치더라도 각각의 이야기마다 타자기가 등장한다. 톰 행크스는 2016년 캘리포니아 타자기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타자기 덕후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기도 했다. 뭐가 그리 좋을까? 그는 2013년 8월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타자기를 치다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마치 마음의 대장간에서 그를 뜨겁게 다듬는 대장장이가 된 기분이다. 도대체 이 문장은 톰 행크스가 쓴 것일까? 아니면 행크스의 영혼에 접신한 타자기가 쓴 것일까? 지난 2011년 인도 뭄바이에 있던 최후의 타자기 생산업체인 고드레지 앤드 보이스가 문을 닫으면서 타자기의 발전사는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다. 이제 타자기는 박물관이나 혹은 앤틱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카페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톰 행크스만큼은 여전히 과거의 타임머신 속에서 올드한 그 방법 그대로 찰칵, 철컥, 토독, 투둑 하며 이 낡은 유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디카프리오가 피규어를 스타의 의외의 취미생활 미디어라이징 2013년 영화배우 톰 행크스 첫 소설 그가 본 이민자 배우들 이세영 아시아경제 2017년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